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자식들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고 아파트 평수 늘리느라 허리띠 졸라맸던 그 세월이 어디로 갔는지요. 솔직히 얘기 나눠볼까요? 그렇게 쌓아올린 숫자들이 지금 이 순간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있던가요? 견뎌온 세월만큼 후회도 깊어지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던 우리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72살 김영수 씨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관심이 없더군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넓었지요. 그 넓은 하늘 아래 그는 왜 이토록 좁은 마음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35평 아파트였습니다. 평생의 목표였던 그 숫자를 드디어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이들 방 2개, 부부 침실 하나, 거실과 주방. 완벽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넓은 집에는 그 혼자뿐이더군요. 큰아들 정민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지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도 알아듣기 어렵더군요. 중요한 건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거죠. 딸 수진이는 부산에 있어요. 남편 따라 내려간 지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손주 둘을 낳았고 명절 때나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마저도 요즘은 뜸해졌더군요. 바쁘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김영수 씨는 창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주말에도 접대 골프를 다녔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텅 빈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아내가 떠난 뒤로 요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오는 게 일상이 됐지요. 아내 순자 씨가 세상을 떠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지요. 석 달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웃으려고 애썼더군요. 당신 밥은 어떡하냐고, 양말은 어디 있는지 아냐고, 그런 걱정만 하다가 떠났어요. 김영수 씨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45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내에게 뭘 해줬던가요? 생각해보니 별로 떠오르는 게 없더군요. 생일 선물이요.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 없었지요. 결혼기념일은 까먹기 일쑤였어요. 아내가 서운해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돈을 벌어오는 것,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 그게 가장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숫자로 환산되는 것들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숫자들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요? 35평 아파트는 너무 넓어서 오히려 쓸쓸하더군요. 은행 잔고에 찍힌 숫자들은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성적표와 졸업장은 액자에 걸려 먼지만 쌓이고 있었지요. 김영수 씨는 현관 앞에 놓인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신발이었어요. 아내가 건강을 위해 산책이라도 다니라며 사준 거였지요. 그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신지도 않았답니다. 신발은 여전히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아내의 마음만 낡아버린 채로.
오늘은 좀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운동화를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햇살이 눈부시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정문을 나섰지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공원이었지요. 그런데 김영수 씨는 이곳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출퇴근길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을 뿐이랍니다. 공원 입구에 서서 둘러보니 생각보다 넓더군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요. 언제나 다음 할 일, 다음 목표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본다는 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답니다. 길가에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잡초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지요. 누군가에게는 뽑아버려야 할 존재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더군요. 작은 꽃을 피운 것도 있었고 이슬을 머금은 잎사귀가 반짝이는 것도 있었지요. 김영수 씨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 풀들도 살아있는 거로구나. 당연한 사실인데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평생 눈앞에 숫자만 보며 살았으니 이런 것들이 보일 리가 없었지요. 바람이 불자 풀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더군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무 목적 없이 떠다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부러웠어요. 목적 없이 산다는 게 예전에는 한심해 보였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아내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마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던 게 아닐까요? 가슴 한편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뒀던 감정이었어요. 어린 시절, 세상 모든 게 신기하고 궁금하던 그때의 호기심이었지요. 언제부터인가 그 호기심은 사라지고 효율과 성과만 남았답니다.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한쪽에 화단이 있었어요.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황폐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틈새로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누군가 버리고 간 건지 일부러 놓아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살펴보니 흙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화분 안에는 시들어가는 작은 꽃이 있었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였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더군요. 김영수 씨는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글도 별로 없고 물도 말라버린 상태였지요. 이대로 두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물이라도 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봤자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물을 주니 마른 흙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목이 많이 말랐나 보더군요. 햇볕이 드는 자리로 옮겨주고는 한참을 바라봤지요. 시들었던 잎사귀가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화분이 궁금했거든요. 밤새 괜찮았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확인해보니 어젯밤보다 상태가 나아 보였어요. 잎사귀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마음이 뿌듯해지더군요. 그날부터 김영수 씨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분에 물을 줬어요. 흙이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햇볕이 잘 드는지 살폈지요. 바람이 너무 세면 안쪽으로 옮겨 놓았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하루가 바빠지더군요. 일주일이 지나자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봉우리가 맺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답니다. 내가 돌봐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김영수 씨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화분은 공원에 있던 수많은 화분 중 하나였어요. 세상에 흔한 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화분은 그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준 시간들이 이 평범한 화분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들인 시간이 소중함을 만든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군요. 관계란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야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나는 어땠던가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들였던가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다른 문제였지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울고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김영수 씨는 화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화분의 봉오리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지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순자 씨가 나왔어요. 젊은 시절 모습이었지요. 신혼 때 살던 작은 방에서 밥을 짓고 있었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더군요. 뒤에서 그녀를 불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꿈에서 깬 뒤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등 뒤에서 안아준 적이 있었나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결심했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고요. 별다른 용건 없이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지요. 예전에는 그런 전화를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항상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할 수도 있었지요. 별일 아니라고 하면 그럼 왜 전화했냐고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화분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렇게 작은 일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지요.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갔어요. 수진아, 요즘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거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과 나눈 대화라고는 성적이 어떠니, 취직은 했니? 그런 것들 뿐이었지요. 그냥 안부를 묻는 일이 이토록 어색할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서울 올라가요. 그때 뵐 수 있을까요? 그래, 그래야지. 당연하지.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수진이가 온다. 그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봉오리가 또 조금 커져 있었어요. 이 작은 생명체 덕분에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지요. 우연히 주워온 화분이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일까요? 김영수 씨는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책이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읽어주던 동화책이었지요. 그 표지에는 작은 왕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 순자 씨가 유난히 아끼던 책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다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내 장미에게 드린 시간이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었구나. 드린 시간이 소중함을 만든다. 어린 왕자의 여우가 한 말이었지요. 순자 씨가 왜 이 책을 그토록 좋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시간을 들여 길들이는 것의 의미를. 하지만 그때의 그는 몰랐지요. 돈을 버는 것만이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했으니까요. 아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웃는 시간,
함께 울 수 있는 시간.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 주지 못했답니다. 아니,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았지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온갖 핑계를 대며 외면했던 겁니다. 책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원했던 게 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텅 빈 집이 갑자기 더 텅 비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직 살아있으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대로 시간을 들여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분의 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연분홍빛 작은 꽃이었지요. 김영수 씨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봤답니다. 내가 키운 꽃이구나. 이 작은 생명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꽃을 바라보는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꽃도 언젠가는 질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성을 쏟을수록 그 이별이 더 아프게 다가올 것 같았지요. 소중한 것을 품는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책임이 두렵기도 했답니다. 어린 왕자 속 여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길들인다는 것, 그것은 곧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선언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평생 그 책임을 회피해왔던 게 아닐까요? 김영수 씨는 서재 구석에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상자였어요. 순자 씨의 유품이 담겨 있었지요. 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열면 울 것 같아서, 아니 무너질 것 같아서 피해왔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퍼졌어요. 순자 씨가 쓰던 로션 냄새였지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에는 사진첩, 손편지 몇 장,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가계부였지요. 날짜별로 쓴 돈과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오늘 여보가 웃었다. 오랜만이라 행복했다. 정민이 졸업식. 여보가 와줘서 고마웠다. 수진이 결혼식 날. 여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 가계부 한켠에 적어둔 순자 씨의 일기였습니다. 돈 계산 사이사이에 그녀의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그녀는 늘 그의 표정을, 그의 건강을, 그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당신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의 수첩을 베개 옆에 두고 누웠어요. 그녀와 함께한 45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당시에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그 시간들은 서로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마주치는 것,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것, 때로는 싸우고 화해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둘만의 언어를 만들어갔지요.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직 둘만 아는 세계를 만들어 온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의무라고만 생각했구나. 숭고한 헌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길들이고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서랍 속 수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 뒤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있었지요. 순자 씨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수신인이 자신이 아니었어요.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쓴 것이었지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김명수에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쓴 편지였지요.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수첩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첫 문장부터 목이 메었어요. 글씨가 흐릿해 보이더군요. 눈물 때문이었지요. 숨을 고르고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늘 미안하다고 했지요. 시간을 못 내줘서, 함께 못 해줘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들 얼굴부터 확인하던 당신을.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김영수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의 서툰 사랑을, 표현 못하는 마음을.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곁을 지켜줬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가 떠난 뒤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곁에 가세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세요. 당신은 말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꽃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치유해 주거든요.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면서 당신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다음 생에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의 순자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지요.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꽃을 키워보라고 했잖아요.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바라봤어요. 공원에서 우연히 주워온 그 화분.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순자 씨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았지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분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꽃잎 끝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했는데 말이지요. 물이 부족한 건가 싶어 흙을 만져봤더니 촉촉했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한 걸까요? 아니면 병이 든 걸까요? 다음 날 꽃은 더 시들어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축 처지고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씨는 당황했지요. 열심히 돌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화원에 전화도 해봤어요.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꽃은 거의 다 져버렸습니다. 앙상한 줄기만 남았어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지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정성을 다해 돌봤는데 이게 결말인 건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요. 한 달 정도 미뤄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그래.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서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화분도 시들고 딸도 못 온다고 하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이렇게 기대하면 또 실망하게 되는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내의 편지에 있던 구절이었어요.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말아요. 지금 자신이 바로 그 슬픔에 갇히려 하고 있었지요. 그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김영수 씨는 시든 화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 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내가 들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매일 아침 물을 주던 그 순간들, 봉오리가 올라올 때의 기쁨, 꽃이 피었을 때의 뿌듯함,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어요. 생텍쥐페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하겠지. 행복의 대가를 발견하게 될 거야. 행복의 대가. 그건 바로 이별의 슬픔이었어요. 무언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이별의 순간이 온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야말로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슬프다는 건 그만큼 소중했다는 뜻이니까요. 김영수 씨는 시든 꽃을 조심스럽게 화분에서 꺼냈습니다. 마른 흙 사이로 뿌리가 드러났어요. 생명을 다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이 작은 식물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답니다. 관계의 의미, 시간의 소중함, 이별의 피연성, 그 모든 것을요. 베란다 한쪽에 작은 상자를 놓았습니다. 시든 꽃을 넣고 흙으로 덮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기분이었지요. 조금 웃기기도 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이 꽃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답니다. 고마웠어. 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더군요. 도시에서 이렇게 별이 보이는 게 신기했지요. 아니, 예전에도 보였는데 자신이 안 본 거였을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서 어린 왕자는 자기 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밤하늘을 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게 더 좋아. 넌 모든 별을 바라보게 될 테니까. 모든 별이 다 친구가 되는 거야. 순자 씨도 그런 게 아닐까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 속에, 바람결에, 별빛 속에 그녀의 마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진 거지요.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더군요. 사랑, 우정, 신뢰, 그리움. 그런 것들은 만질 수도 잴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생텍쥐페리의 그 유명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좇으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숫자와 조건과 성과만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정작 마음으로 봐야 할 것들은 외면했던 거예요. 이별은 파괴가 아니라 이전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떠났다고 해서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간 것뿐이지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랍니다. 김영수 씨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어요. 아들 정민이에게, 딸 수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지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어색했지만 괜찮았어요. 메시지보다 정성이 담기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아, 아버지다. 그동안 많이 바빴지. 미국에서 고생 많다. 아버지가 말재주가 없어서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편지를 써본다. 어색하지만 읽어주면 좋겠다.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빠서 많이 놀아주지 못했는데 원망하지 않고 잘 커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지내고 시간 되면 전화 한번 해라. 특별한 얘기 아니어도 된다. 목소리만 들어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수진이에게도 비슷한 편지를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말로는 못하는 것도 글로는 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걸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됐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사람들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예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요. 다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무표정한 사람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 화분을 발견했던 그 자리였어요. 그때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변했지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한 아이가 비둘기에게 빵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영수 씨는 미소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이었지요. 이제는 그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세상에는 예쁜 것들이 참 많았어요. 다만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수진이었습니다. 벌써 도착했구나 싶었지요. 빠른 우편으로 보낸 보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실 줄은 몰랐어요. 평생 처음이잖아요. 그래, 나도 처음 써봤다. 어색하지? 아니에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편지로 쓴 거야. 아버지, 저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여는 거지요.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했을까요? 체면이요, 권위요, 그런 것들이 벽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라는 위치가 오히려 관계를 막고 있었답니다. 며칠 뒤 정민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고맙긴.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저도 알아요.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 너도 건강 잘 챙겨라. 일만 하지 말고. 네, 아버지도요. 참, 올해 연말에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봬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지요. 이렇게 쉬운 건데 왜 그동안 못했을까요?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영수 씨는 새로운 화분을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튼튼한 다육식물이었어요. 관리하기 쉽다고 해서 골랐지요. 시든 화분을 묻었던 자리 옆에 놓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답니다. 첫 번째 화분이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지요. 물을 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오래오래 함께하자. 물론 언젠가는 이 화분도 이별의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별이 두렵다고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수진이가 서울에 왔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마중 나가니 많이 야윈 것 같더군요. 걱정이 됐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그리 야윈냐. 밥은 제대로 먹냐 잔소리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잘 왔다. 아버지, 딸이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지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답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았지요. 수진이는 맛있다고 연신 칭찬해줬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딸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 성적이 어떠니, 남편 회사는 잘 다니느니 그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달랐지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니? 힘든 건 없니? 마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네요. 그래, 좀 달라지려고 노력 중이야. 늦었지만 말이야. 안 늦었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아내 순자 씨를 닮았더군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자 씨가 딸을 통해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김영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아까웠어요.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냥 앉아서 별을 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물리적인 이별이 남긴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떠난 자리, 시든 꽃이 있던 자리. 하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함께한 시간들, 나눈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빛나는 보석처럼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김영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꽃을 볼 때마다 그 첫 번째 화분을 떠올릴 거예요. 모든 별을 볼 때마다 순자 씨를 생각하겠지요. 이별 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눈에 보이는 화려함 대신 마음의 울림에 집중하기로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유일한 존재로 대하기로요. 책임 있는 관계를 맺어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이웃집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15년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하나에 하루가 환해지는 것 같았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 다녀왔니? 공부 열심히 해.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더군요. 작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저녁에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안 했던 친구였어요. 회사 다닐 때 가깝게 지냈는데 은퇴 후로 소원해졌지요. 바쁘다는 핑계, 연락할 일이 없다는 핑계.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답니다. 여보세요, 철수냐? 나 영수야. 영수. 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게. 전화 한 번 하기가 왜 이리 어렵던지. 우리 만나자. 술 한잔하자. 그래. 조만간 보자.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그렇게 미뤄왔을까요? 관계란 건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게을렀던 거지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순자 씨가 쓰던 것처럼 가계부 한 켠에 마음을 적었어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 느낀 것들, 반성할 점들. 글로 쓰니까 마음이 정리되더군요. 오늘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밝아서 안심이 됐다. 내일은 정민이에게도 전화해봐야겠다. 이웃 할머니가 웃으시던 모습이 예뻤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밖에서 안으로, 성과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어요. 지금은 안에서 밖으로, 마음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수진이가 데리고 온 거였어요. 초등학생 2명이었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거든요. 용돈이나 주고 물러나 있는 게 편했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같이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줬지요. 아이들이 재밌다며 깔깔거렸어요. 그 웃음소리에 집 안이 환해지더군요. 이게 바로 함께하는 시간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웃어요? 할아버지가 행복해서 그래. 행복이 뭐예요? 글쎄, 뭘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블록 쌓기에 집중했어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가슴에 남았지요. 행복이 뭐냐고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 그게 전부였어요. 김영수 씨는 요즘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봐요.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요.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거든요. 가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면서 순자 씨를 생각해요. 그녀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지요. 잘하고 있어, 여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슬픔조차 아름다운 별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순자 씨가 보고 싶고 그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슬픔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감사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리울 수 있는 거니까요. 김영수 씨는 본질을 찾는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관계의 의미를, 시간의 소중함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매일 저녁 그는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봅니다. 어린 왕자의 말처럼 모든 별이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순자 씨가 있는 별, 시든 꽃이 돌아간 별,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갈 별.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창한 목표 없이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다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것이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인 시간이 그것을 소중하게 만드는 거지요. 김영수 씨는 이제 그 진리를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딱 알맞은 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뒤편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별이 참 많이 떴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김영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는 본질을 찾는 여행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순자 씨가 있는 별에서 다시 만나겠지요.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외로운 곳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인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떠나간 이들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평온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